안녕하십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4차 재난지원금 꽤 놀랄만한 변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랬습니다. 아마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렸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덕에 이만큼이나 되는 돈을 지원할 수 있었다. 내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원을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있는 한 15조에다가 그걸 다시 또 뭐 이것저것 해서 5조 끌어올리고 거기서 또 더 끌어올려서 20조를 넘길 것이다. 내공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자, 20조 원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지난해에 전 국민에게 나눠줬던 가족지원금 있을 겁니다.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 집은 5인 가족이라서 1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들어간 돈이 13조 원이에요. 그 다음 그 문 닫았던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3차 지원금이 나갔을 때 9조 3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2배가 됩니다. 지금 2배가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최근에 IMF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빚내가지고 돈을 막 푸니까 부채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가계부채가 17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대표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정부에서 그 집값 막겠다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부동산 3법 해가지고 막아버리니까 집값은 집값대로 계속 올라가고 전월세 값이 폭등하니까 전세값 메꿔넣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부채를 더 끌어다 쓰니까 엄청나게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막 갖다 푸니까 그 풀린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투자할 데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그 돈이 전부 모여가지고 주식시장이나 각종 투기 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비투라고 이야기하죠.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한 방 터트려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그 준비되어 있는 신용잔고, 그러니까 빚을 내갖고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잔고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4월에서 5월에 주식시장 폭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면 그 부채를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만약 서울에 있는 집값이 내려가 버리면 집을 담보로 빌렸던 그 돈은 누가 어떻게 갚느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위기 상황, 이건 또 정부에서 다르게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통계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 기억으로 처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통계 무슨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통계청장 바뀌었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부터 나오는 통계 자료는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통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 정부에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가 부채가 급증했다, 위기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본보다 아주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국가 부채가 200 몇 프로라고 해요. 미국이 100 몇 프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50%대인가 60%대입니다. 수치로 보면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 같아 보이죠. 근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200% 되는 일본하고 뭐 50% 되는 대한민국하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일본에 우리 막대한 부채가 있어요. 일본에서 자금 다 회수해가면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그 판결 나가지고 일본한테 배상하라 해갖고 일본 기업 그 신일본제철인가 강제 배상해갖고 돈을 징수하려 그러다가 못하는 이유가, 그거 강제 징수해보면 일본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 너한테 빌려준 돈 다 회수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회수해버리면 대한민국이 IMF 위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결 내려놓고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큰소리 못 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재정이 약하다, 미국과 일본보다는. 그래서 통계 갖고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럼 통계를 빼고 현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 여당 대표가
정부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부총리 앞에서 바로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건 협박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그 국회 연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드니까 소상공인처럼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지원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모든 국민들도 다 한 번 또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 끝나고 나서 홍남기 부총리가 SNS에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선별적 지원하고 보편적 지급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총괄하는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에 곳간 열쇠를 쥐고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살림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보니까 이래주고 저래주고 줄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주는 건 어렵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당 대표인 내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꺼낸 제안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느냐. 이래 이야기하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고 했냐. 굳은 표정으로 재정당국자로서 어쩔 수 없었다. 죄송하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옆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홍남기 부총리 편을 들었겠죠. 정부 입장이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나라 재정도 생각해서 그래서 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힘을 보탰겠죠. 홍남기 부총리 쪽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뭐라 하냐면 애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바꿔 말하면 재정 걱정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소상공인한테 돈 풀어가지고 선심 얻는 게 중요하지. 지금 재정이 문제냐. 선거가 코앞인데 보궐선거가 4월인데 돈 풀고 봐야지. 지금 나라 살리면 뒤에 걱정하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빨리 돈을 풀어야 되는데 니 뭔 소리 하나 이 소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낙연 대표가 이겼다는 얘기죠.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20조를 넘겼답니다. 20조를 넘기는 그 정도의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재정 걱정하는 걸 누르고 자기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재정은 누가 커버하느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형평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대상이 특수노동,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 이건 뉴스에서 한번 나와갖고 제가 또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아드님께서 문화예술 분야 뭐 하시는 것 같은데 1,400만 원인가 받았다고 해요. 이쪽은 스케일이 큽니다. 뭐 자영업자들 피해 큰데 100만 원 뭐 많이 받아야 200만 원인데 여기는 1,4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형평성이 맞니 안 맞니 나오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줬는데 또 왜 주나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자, 그 다음 노점상, 농어민이 포함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저는 작년 4월에 폐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아직까지 장사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투명해서. 하던 자영업도 문 닫는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용기가 안 납니다. 일자리라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용센터도 가보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들어오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많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지금 구하기가 힘들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자리가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 같은 사람이 힘든 상황인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이 부분이 형평성이 있느냐? 농어민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계속 농사 짓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지금 한겨울에는 농한기입니다. 땅이 얼었기 때문에 쉬고 이제부터 움직일 때가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농작물이 자라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시들어버린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민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해안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고기들이 다 죽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또 노점상도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아직 정확한 발표는 아니지만 4만여 노점상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4만여 명의 노점상이죠? 전국의 노점상은 수십만 명이 될 건데 왜 4만여 노점상이냐? 아마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 등록된 노점상들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부에 등록된 노점상
예, 지원금을 주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정부에 등록도 못하고 그냥 그 수레 하나에다가 물건 팔고 있는 노점상이 봤을 때 어떤 심정이 들 것 같습니까? 똑같은 노점이고 저쪽은 내보다 부자 노점상이고 더 많이 버는데 나는 집불도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나는 안 주고 쟤는 주고 있으면 오히려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돈 다 어디서 나오느냐? 국가 부채가 급증해 있는 이 시점에 무슨 돈으로 줄 거냐? 세금 걷어서 내겠죠 당연히. 그럼 한 푼도 못 받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많이 올려준다고 좋아해야 될 일이냐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집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많이 해갖고 많이 뿌려가지고 막 퍼주는 이런 방식은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오히려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로 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거 이기려면 돈을 뿌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돈 받은 사람은 찍어준다 이런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무슨 돈으로 줄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이 빠듯해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지금 재정 걱정할 땐가라고 하고 끌어올려서 막 뿌리는 이 상황이 그 돈 네가 책임질래라고 물으면 어디서 그 돈을 구할 거냐는 얘기입니까? 오죽하면 담배값 인상에 주세 인상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다 하지만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여당은 선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 천천히 예비성 타당하고 뭐 검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될 건데 예비성 타당도 면제하고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켜갖고 특별법 해가지고 무조건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 하다가 안 되면 왜 할 끼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예비성 타당성 검사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혹시나 그 섬에 뭐 땅이 무르고 이래가 뭐 안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 그 전문가들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김해공항하고 가덕도 하고 밀양하고 세 군데 심사를 막대한 돈을 들이고 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가덕도는 문제가 많아서 김해공항 그냥 확정해서 쓰자 이렇게 결론 난 겁니다 이거. 그러면 다시 가덕도로 가려면 가덕도가 괜찮다는 그때 문제점들에 대한 극복하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빨리 통과부터 시켜놓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 4월달에 보궐선거 하거든요. 부산시장 선거에서 제가 지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베네수엘라 예를 끌어오면은 베네수엘라는 석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다 우리하고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했는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요. 과다한 석유 의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은 과다한 복지 정책입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모든 석유 시설을 국유화 시켜가지고 나라에서 그 석유에서 버는 돈을 다 가져온 거예요. 국유화 시킨 다음에 이거 완전 공산주의죠. 다 가져와갖고 이걸 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무상교육, 의료지원,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못 사는 사람들 돈을 막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투표하니까 압도적이죠. 돈 주는데 싶어서 표를 막 찍어주니까 계속 당선해갖고 막 1, 2년 만에 망한 게 아닙니다. 계속 정권을 연장하면서 막 갖다 뿌려 섰다는 얘기죠. 돈을 뿌렸다는 얘기죠. 자, 국제유가가 조금 하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표를 이기고 싶기 때문에 표를 얻고 싶기 때문에 복지를 줄일 수는 없는 거죠. 돈은 계속 풀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석유에 집중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는 적어도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입니다. 정 안 되면 석유라도 퍼갖고 수입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현대차 잘 나가서 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갖다 뿌려 쓰는데 마냥 그럴 것 같습니까? 중국이 계속 따라오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 일본하고 이 갈등 이 부분들로 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IMF를 겪어봤다 아닙니까? 그죠? 한번 무너지면 그 잘 나가던 기업 다 팔아가지고 건부치 다 끄집어내가 팔아가지고 겨우 버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달러 막 찍어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망해가는 미국을 달러 찍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면 IMF가 되는 거고 IMF 터지면 알짜배기 기업 다 팔아먹어야 되고
한국 경제가 파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국가 재정이 지금 중요하냐는 이런 헛소리를 해가면서까지 돈을 막 푸는, 선거에서 이기게 보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당 대표가 정신 못 차린다면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푸는 돈이 뒤에 어떤 악이 될지 독이 될지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표로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식의 막가파식으로 막 퍼주는 이런 정책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위기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모든 국민이 눈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많이 퍼준다고 자랑하는 이런 선심성 정책에 혹해가지고 표를 찍어주는 그런 국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